등록금 마감 10분 전 24살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한 장을 결제창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 명의로 된 이미 정지됐을 거라 믿었던 낡은 카드였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학자금 대출을 다 끌어모아도 등록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거짓말처럼 결제 승인 문자가 떴죠.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방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확인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망한 엄마 카드가 어떻게 아직도 정지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걸까? 서연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등록금이 처리됐다는 안도감에 그 의문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살던 반지하 골목 앞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창문 하나 열리지 않은 채 그 차들은 오랫동안 골목 어귀에 서 있었죠. 과연 이 낯선 차들은 왜 서연 집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연에게 엄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서연이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떠났고 엄마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엄마는 늘 서연에게 미안하다며 너는 꼭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엄마는 서연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면서도 책만큼은 늘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서연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엄마는 그저 옅게 웃으며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서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엄마는 밤늦게 혼자 마당에 나가 먼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어요. 어린 서연이 왜 그러고 있냐고 물으면 엄마는 옛날 생각이 나서라며 얼른 웃음으로 얼버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슴에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엄마의 손목에는 늘 낡은 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는데 서연이 예쁘다고 만지작거릴 때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 손을 감추곤 했습니다. 그 팔찌 안쪽에는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서연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엄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올겨를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엄마가 남긴 것은 낡은 통장 하나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 한 장뿐이었죠. 서연은 대학을 다니는 내내 편의점 야간 알바와 과외를 병행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버텨온 끝에 서연은 원하던 로스쿨 합격증을 손에 쥐었어요. 하지만 등록금 앞에서 다시 무너질 뻔했던 그날 서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낡은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긁어본 것뿐이었는데 그 카드가 이렇게 다시 살아 움직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벤츠가 나타난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도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앞에도 낯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성거렸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지은이 먼저 그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서연아,
요 며칠 저차 계속 저곳에 서 있지 않아? 혹시 스토커 아니야? 서연도 불안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창문 커튼 틈으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그 자리에 벤츠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고 운전석의 그림자는 미동조차 없었죠. 서연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커튼을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서연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윤서희 여사님의 따님 되시죠? 엄마의 이름을 낯선 사람 입에서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제대로 된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며 서연은 멍하니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엄마 이름 석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에서야 내 주변을 맴도는 걸까요?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옛 유품을 꺼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 밑바닥에서 서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저택이 찍혀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흐릿하게 태강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죠. 서연은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강그룹이었습니다. 당황한 서연은 이게 뭐지?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마음으로 태강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20여 년 전 가문의 수치라며 조용히 지워진 한 여성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서연의 엄마 윤서희였습니다. 기사는 그녀가 창업주의 늦둥이 딸이었으나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하다 20살에 인연을 완전히 끊고 집을 나갔다는 짧은 몇 줄만을 전하고 있었죠. 서연은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가 사실은 대기업 상속녀였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던 서연은 더욱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희의 사망 기록이 서연이 알던 3년 전이 아니라 20여 년 전 실종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20년 전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키우고 3년 전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이 벤츠와 낯선 남자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박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던 박도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연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태강그룹 관련 등기와 상속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도연은 그날부터 태강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 관련 서류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공시자료와 법인 등기, 옛 언론 보도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도연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큰일입니다. 태강그룹 정관에 아주 특이한 조항이 있어요. 창업주 직계 혈통이 살아있으면 지분의 상당수가 자동으로 그쪽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등기 이력을 보니 누군가 그 조항을 없애려고 몇 년째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태강그룹에 숨겨진 직계 혈통이라면 지금 자신을 쫓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나는 당신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최정만이라고 하죠. 서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외삼촌이요? 저한테 외삼촌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당신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겠지. 최정만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카님,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카드 쓴 것도 여기저기 캐고 다니는 것도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다치는 건 당신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휴대전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협박이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기고 지켜온 진실이 이제 서연 자신의 목숨과도 직결된 문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최정만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저러고 다니면 곤란해지니까 조용히 처리해. 소라는 절대 안 돼. 최정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순 없지. 그의 눈빛에는 조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조사를 이어가던 중 최정만이 최근 몇 달간 태강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은밀히 사들이며 경영권 강화를 서두르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포착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조만간 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박도연은 옛 태강그룹 직원들의 증언도 하나둘 수소문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은퇴한 비서는 어렵게 연락이 닿자 조심스럽게 옛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서희 아가씨요? 기억하죠? 원래는 후계자로 유력했던 분이었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 좋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 집안이 반대했죠. 그때 최정만 씨가 앞장서서 아가씨를 후계 구도에서 밀어내려 했고 결국 아가씨는 뱃속의 아이까지 지키려고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사랑하던 사람마저 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그 증언을 들으며 엄마가 짊어졌을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듯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버려진 채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엄마의 삶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는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야만 했는지.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며칠 뒤 서연은 룸메이트 지은에게도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놀란 얼굴로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해. 내가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것처럼 이번에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진실과 위협 속에서 흔들리던 서연의 마음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이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길 골목 어귀에서 검은 그림자 2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사내들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나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내 하나가 서연의 입을 틀어막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가로등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뜯겨나가는 것도 모른 채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사내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서연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서연은 극심한 통증에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놀라걸음을 멈췄지만 험상궂은 사내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은 결국 서연을 반쯤 들다시피 하며 골목 안쪽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승합차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문이 닫히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발버둥 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하게 비쳐왔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더니 사내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서연에게 말을 걸었던 그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 떼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사내들은 순간 멈칫하며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태강 쪽 사람이잖아. 이거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파져. 사내들은 낮게 수군거리더니 결국 서연을 놓아두고 황급히 승합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셨죠? 늦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저는 강기석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님을 모셔온 사람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를요? 그럼 아저씨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강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은 사실 3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서연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는 서연 씨를 지키기 위해 어머님이 직접 꾸민 위장이었습니다. 강기석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최정만 측의 정체 모를 사고와 위협이 이어지며 서연의 신병까지 위험해지자 윤서인은 스스로 죽음을 꾸며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정만 일가가 서연을 상속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강기석은 선대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내 딸과 손녀를 그림자처럼 지켜다오. 절대 존재를 드러내지 말고 다치게 하지도 말고. 그 한마디가 지난 20년 넘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강기석은 회사 안에서는 평범한 자산관리 담당 직원으로 위장한 채 실제로는 매달 서연과 윤서희의 안전을 은밀히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몰랐던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안전한 곳에서 매일 서연 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서연 씨가 그 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한 순간 그 신호가 곧바로 어머님께 전달됐습니다. 어머님이 서연 씨를 위해 남겨두신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강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정만의 죄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서연 씨도 어머님도 다시는 쫓기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서연과 박도연, 강기석은 힘을 모아 최정만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기석이 오랫동안 모아온 자료 속에는 최정만이 조카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벌인 각종 불법 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짜 사망 기록을 이용한 회유, 담장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 내역, 그리고 서연을 미행하고 위협하라 지시한 통화 녹음까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박도연은 밤새워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장거를 넘기기 전날 밤 서연은 강기석과 함께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서연 씨, 이 자리에 서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20년 넘게 숨어 살아야 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태강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서연은 박도현, 강기석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최정만은 서연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네, 내가 여기 어떻게... 서연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삼촌이 저와 저희 엄마를 상대로 저지른 모든 일에 증거가 있어요. 박도연이 화면에 자료를 띄우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화 녹음은 최정만 부사장이 조카를 미행하고 위협하라 지시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 내역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 뇌물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류는 창업주의 유원장 원본으로 직계혈통의 상속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몇몇 원로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정만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어. 당장 물러나시오. 지금까지 그의 편에 서 있던 임원들마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그를 옹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최정만 부사장의 모든 직위 해임과 지분 환수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손들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최정만이 20년 넘게 쌓아온 거짓의 왕자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최정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이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공허한 발버둥일 뿐이었습니다. 최정만은 도망치듯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 입구는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서연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죠. 서연아, 삼촌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그래도 한 핏줄 아니냐, 한 번만 받아오. 서연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핏줄 운운하는 말, 저와 엄마를 위협할 때는 하지 않으셨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할 자격 없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최정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거짓과 위협이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서연에게 강기석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로 어머님을 만나러 가실 시간입니다.
서연은 강기석을 따라 도착한 조용한 시골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있었어.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윤서희도 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지만 너무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 윤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내가 잘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기석 씨를 통해 전해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 직접 안아주지도 못하면서 엄마 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인지 몰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손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준 거라는 거. 이제는 알아.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놓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기석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나가 20년 넘게 짊어져온 무거운 책임을 이제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서희가 서투른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다시는 안 떨어지는 거지? 윤서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어디 가지도 못하게 서연이가 꽉 붙잡고 있어야지. 그날 서연이 우연히 긁은 낡은 카드 한 장이 3년 동안 끊어졌던 모녀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정식으로 태강그룹의 직계 혈통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창업주의 유언에 따른 지분도 정당하게 승계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많은 재산보다 되찾은 엄마와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과 윤서희는 함께 볕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서연은 여전히 로스쿨에 다니며 엄마와 그동안 못다 보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